자, 제6장 정량적 위험 분석입니다.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은 이제 그 정성적 위험 분석 단계의 다음 단계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얘기했지만 정량적 위험 분석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는 단계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사업에서는 정량적 위험 분석을 거의 90% 이상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건설 사업은 반복적이지 않다 이게 비반복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설이라는 거는 동일한 설계라도 어느 시점에 짓느냐 또 어느 위치에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그닥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건설 사업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만 하고 정량적 위험 분석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의 개요를 한번 봅시다. 위험의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한다. 자, 정성적 위험 분석은 위험의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등급으로 판단을 했죠. 그죠? 근데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는 위험의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성적 위험 분석이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깊이 있게 위험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실질적인 위험 요인에 한해서만 정량적 위험 분석을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정량적 위험 분석은 비용이 좀 들어가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또 그걸 분석하기 위한 통계 확률 모델을 구축해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그 필요성이 진짜 있느냐? 그러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비용도 없는데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경우에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지 않고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정량적 위험 분석을 위한 비용과 필요성을 정성적 위험 분석과 비교해서 그 균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우에 따라 정량적 위험 분석이 효율적인 위험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량적 위험 분석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다.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은 객관적 자료와 또 반복적인 형태의 위험 요일 경우, 객관적 자료가 많고 반복적인 경우에 위험 요일 경우에 정량적 분석이 의미가 있어요. 그 과거 자료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량적 위험 분석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량적 위험 분석은 통계 확률 모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대개 이제 건설업에서는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끝낸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이 얘가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의사 결정 구조 이거 말고도 뭐 민감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의 목적은 뭐냐? 사업의 가능한 결과와 확률을 계량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급화시키는 게 아니고 수량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특정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느냐? 특정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몇 프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뭐 건설 사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년 걸린다. 그럼 3년에 끝낼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거죠. 또는 특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1,000억이야. 그럼 1,000억에 이 공사를 끝낼 확률이 과연 몇 프로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의 정도를 수량화시켜서 관심이 큰 사업, 그죠? 가장 큰 관심이 요구되는 위험 요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가장 주요한 위험 요인이 뭐냐? 그걸 수치화시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성적 위험에서는 그냥 모든 위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물론 이제 가중치는 주지만 통계 확률 모델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험 요인들이 어느 게 뭐 더 위험스럽다, 위험스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분석된 모델은 아니에요. 정성적은 그냥 평가위원들이 자기가 감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은 이제 그런 게 배제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고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그 관심이 요구되는 그런 요인도 그냥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공정이나 범위,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확률이 90%는 돼야 된다. 그럼 90%가 되기 위한 공기와 비용과 범위는 뭐냐? 업무 범위는 뭐냐? 이거죠.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량적 위험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많은 부분을 또 조건을 달아요. 제한 사항이라 이렇게 해야죠. constraint. 만약 이럴 경우 그게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은행에서 돈을 꾼다. 근데 돈을 꾸는데 금리를 연 3.25%로 예상하게 한다라는 건 조건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4%, 5%도 될 수 있고 경기가 좋아서 뭐 또 3%, 2%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이게.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률, 분포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쭉 이럴 경우에 어떻고 저럴 경우에 어떻고 해가지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확률 분포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결과값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의 입력사항, input, tools and technique, and output이 있어요. 결과물. 자, 요 입력사항은 조직운영자산, 사업범위, 내역서, 위험관리계획, 위험등록부, 사업관리계획. 요거는 정성적 위험 분석과 입력사항이 동일해요. 위험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입력사항은 똑같고 단지 이제 도구 및 기법, 툴스 앤 테크닉은 좀 다르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성적 위험 분석과 거의 동일해요. 위험 등록부에서 위험 분석한 3, 4, 5번 칼럼만 변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사항을 한번 봅시다. 입력사항, 조직운영자산, 뭐 사업범위 내역서, 위험관리계획, 위험등록부, 사업관리 이거 다 똑같아요. 뭐랑? 정성적 위험분석 입력사항이랑 똑같습니다. 자, 조직운영자산, 유사사업에 대한 정보, 연구, 등록된 자료를 통해서 위험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럼 굉장히 정량적 위험 분석하기가 좋죠. 그죠? 자료가 많으면 사업범위 내역서, 사업범위가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위험이 작지만 이 범위가 알딸딸 복잡하고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 범위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위험을 안게 됩니다. 사업 범위가 불확실할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계획은 거기에 보면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 어느 때 하고 방법은 뭐고 역할 및 책임, 예산 뭐 이런 것들 똑같아요. 정성적 위험 분석의 위험 관리 계획에 이런 게 다 정의돼 있어요. 위험 등록부. 위험 등록부에는 이미 우리가 뭐 했어요? 위험을 인지했죠? 그 다음에 정성적 위험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그죠? 아, 거기까지가 이제 위험 등록부에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사업관리 계획, 뭐 공정관리 계획인가 비용관리 계획, 뭐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뭐 계약관리 계획, 의사전달 관리 계획, 뭐 여러 가지 통합관리 계획, 뭐 여러 가지 관리 계획이 있어요. 사업관리 계획, 정량적 위험 분석의 입력 사항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tools and technique죠. tools and technique.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의 도구 및 기법. 그 첫 번째가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성적 방법에서는 그냥 위험평가 그룹에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특정 위험에 대해서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이 자료 수집 정량적 분석에서는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평가 그룹이 아니라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전화를 하고 또는 뭐 이메일을 띄우든지 편지를 띄워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데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중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것 같고 각각의 위험 요인들의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의 영향들이 어떻다. 나는 그것도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점으로 견적하는 거죠. 낙관적일 때는 어떻고 비관적일 때는 어떻고 뭐 이럴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영향도 낙관적인 위험 요인이 낙관적일 때는 얼마의 그 영향을 주고 뭐 비관적일 때는 얼마의 영향을 주고 뭐 일반적으로는 얼마의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라는 걸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인터뷰를 할 때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가가 인터뷰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또 보상도 해줘야 돼요. 전문가라는 사람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할 때는 그냥 맨입으로 안 돼요. 그죠?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막 급히 우리가 위험을 분석해서 대응해야 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는 이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수집합니다. 자료를 이제 과거 자료를 쭉 봐요. 예를 들어 뭐 흑마기 관련 자료가 있다. 우리가 지금 흑마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하 5층까지 파야 돼. 자, 그럼 이 흑마기가 지금 설계가 무슨 그게 무슨 어스안카로 돼 있느냐? 아니면 저기 요즘 뭐 많이 하는 다이아플램 형태냐?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스트러트 형태냐? 그럼 설계가 스트러트로 돼 있다. 그럼 이런 그 환경에서 스트러트로 했을 때 과거에 쭉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분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포로 만들어줘서 뭐 그걸 민감도 분석을 하든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과거 자료 찾아야지. 그거를 뭐 분포로 만들어야지. 분포로 만든다는 건 그건 모델링 한다는 거거든요. 모델링. 그 다음에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계 확률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으로 이렇게 모델링 잘못하면 그 결과가 또 웃기게 나와요. 그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자체도 또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 자체가 뭐 언뜻 보면 굉장히 뭐 정확하고 뭐 수학 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많은 또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성적 위험 분석처럼 그냥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건설 사업은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 확률 모델링 자체도 또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포는 뭐 이산 분포, 연속 분포, 뭐 일반적 분포가 있는데 이산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discrete distribution 이래 가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15번 에라는 15번 발생했다. 어? 뭐 13번 에라는 20번 뭐 발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포인트에서 특정 포인트에서 숫자로 다 나타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산분포 또는 영어로 discrete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포도 있지만 대부분은 연속 형태예요. 그냥 추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않고 연속된 범위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연속 분포, continuous distribu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제 대학 들어올 때 통계 확률을 많이 배우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통계 확률이라는 건 많이 쓰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CM, Construction Management 또는 공정관리 또 위험관리에서 쓰는 확률 분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분포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네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균등분포. 균등분포는 이렇게 이제 단순 분포죠. 범위 특정 A에서 B 범위가 똑같아요. 값이. 예, 균등분포.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특정 액티비티가 10일 걸리는데 1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하루에 그럼 얼마 들어가냐? 그럼 100만 원을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균등분포다 얘기를 합니다. 많이 쓰는 거죠. 일반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면 건설 공사에 이제 스케줄 잡아놓고 액티비티마다 이제 그 비용 집어넣고 이렇게 나눌 때 대부분 쓰는 게 이렇게 균등분포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처음엔 조금 들어가다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조금 들어가고 하는 이런 정규분포나 베타분포, 삼각분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정규분포는 뭐냐면 그 평균점이 중앙이고 이게 대칭된다 이게. 그걸 우리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죠? 균등분포는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모든 자연현상은 다 합치면 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웃기죠? 근데 뭐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중간박이 항상 중앙에 오느냐? 우측으로 쏠릴 수도 있고 좌측으로 쏠릴 수도 있다. 그게 베타 분포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퍼트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만한 그 분포를 모델링 할 때는 베타 분포가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집단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정규 분포가 되지만 그렇게 그 모집단이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평균값 최고치는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앙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M값, 평균값이 중앙에 좌나 우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베타 분포,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퍼트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게 베타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분포는 그냥 그 중간값이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좌우로.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곡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이것도.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삼각분포로 표시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험관리나 공정관리에서 쓰는 분포는 대개 요 네 가지다. 이거 말고도 통계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요 네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기법으로 봅시다. 구체적으로. 요 실제 사례는 이제 나중에 있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자, 단순견적법, 민감도 분석법,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위험관리 논문에서 거의 한 80%가 정량적 위험 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수학 통계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수학 통계적으로 막 이걸 뭐 분석하는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그 모델링들이 많다. 그냥 정성적 위험 분석으로 끝나는 걸 뭔 놈은 정량적 위험 분석한다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희한한 모델링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만, 내가 얘기하는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된다. 단순 견적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을 할 때, 확률은 뭐 제로에서 1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영향도 제로에서 1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죠? 영향을 돈으로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손실이 얼마냐? 예, 6등급입니다. 이거 웃기지 말라. 야, 손실이 얼마야? 예, 15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얼마야? 예, 70만 원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계량화시켜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위험도의 값이 돈으로 나오게끔 얘기해달라. 이럴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영향을 돈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 한 2,800만 원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뭐 B라는 위험은 한 3,253만 원이 이익 올 것 같습니다. 그 이거 대충 얘기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견적을 해서 나와야 된다.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적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단점적으로 추정하는 거에 누가 견적자가 견적이나 적선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찰 견적이나 실행 견적 설계를 변경할 때 변경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똑같이 농업비, 자재비, 경비 다 판단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자재비 어느 정도 손실이 오고 인건비로 어느 정도 손실이 오고 일반 경비로 어느 정도 손실이 오니까 합치니까 요 위험 요인은 얼만큼의 손실이 오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는 견적 실무자가 해야겠죠. 단 이 견적자의 견적 실무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류, 착오를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견적을 시킬 때는 한 사람한테만 시키면 안 돼요. 항상 견적은 비교 견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견적을 했는데 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전혀 엉뚱하다 그러면 뭔가 어딘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류나 착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견적 실무자가 자재나 노무이나 경비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해서 그 손실이나 이익을 추정했는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적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그게 이제 단순 견적법이에요. Simple Estimate, 그죠? 정량적 위험 분석의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민감도 분석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Sensitivity Analysis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Sensitivity Analysis, 민감도 분석. 자, 일단 전체 사업을 모델링해요. 모델링 합니다. 모델링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건설 사업이 있다.
근데 이제 이 건설 사업에 지금 예상 금액이 있다 이거예요. 어? 총 예상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도 있어요. 얼마의 공기가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이자율 또는 뭐 이게 분양이 얼마가 될 건지 어? 아니면 공기가 진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끝날 건지 아니면 뭐 땡겨질 건지 아니면 늦춰질 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그 변수들을 이제 낙관적인 경우의 변수 아니면 뭐 우리가 중간값의 변수 아니면 아주 비관적인 변수 뭐 이렇게 변수를 나눠 가지고 각각의 이제 변수일 경우에 기대값이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기대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변수에 따라서 모델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률이라든가 뭐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 변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불확실성이 큰 항목들, 이자율, 뭐 공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개 이제 퍼트, 뭐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범위 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인지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이것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민감도 분석은 변수가 많지 않아요. 변수가 많지 않고 그 변수를 확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변수를 확률 분포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에다가 이제 난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수라는 건 이제 랜덤 넘버라는 건데, 이거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법이 있죠. 그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거. 단계별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치기의 이제 확률, 그 다음에 기대값,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뭐 최적의 대안을 추정하는 방법. 이것도 사례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의 결과물. 당연히 위험 등록부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자, 요 위험 등록부에서 지금 1번, 2번은 위험 인지 단계에서 요거는 우리가 입력된 거고 3, 4, 5번. 요게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뭐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야, 이걸 좀 더 개량화 시켜야겠다 그러면 3, 4를 개량화된 수치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험 등록부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위험 등록부는 이제 위험인지 과정 동안에 개발되고 위험 등록부는 정성적 위험 분석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더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의 확률 분석, 이 부분, 확률 분석, 그죠?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게 되면, 그죠?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목표로 하는 비용, 공기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이제 쭉 분포로 나타나요. 그럼 의사결정자가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내가 더 자세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아주 구체적으로 개량화시키는 거죠. 최악의 위험, 최고의 기회를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개량화된 수치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크리티컬 패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그 위험 요인들, 그죠? 이런 것들은 상당한 예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를 이제 개량화된 위험 요인들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량적 위험 분석을 반복하면 말이죠. 위험 대응을 함으로써 이 위험 요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결론을 아주 그 개량화된 수치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성적 판단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식이죠. 뜬구름식인데, 근데 이 정량적 분석은 수치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수치로 이제 판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성적 위험 분석과 정량적 위험 분석 차이는 크게 없다. 결국 앞으로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걸 수치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성.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만큼 리스크 관리 잘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봅시다. 정량적 위험 분석의 실제 사례. 자, 첫 번째가 이제 단순 견적법의 실제 사례를 봐요. Simple Estimate. 자, 토공사 공정에서 흙마이가 변형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했다 이거예요. 특정 프로젝트에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스앙카로 흙막이가 이제 그 어스앙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토리판에다가. 자, 그런데 흙막이가 변형될 위험이 인지됐어요. 자, 그런데 보통 정성적 위험 분석을 하면 토공사 중에 이제 흙막이가 변형될 위험 요인이 발생할 확률, 발생했을 때 영향을 등급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발주자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뭐 확률은 등급으로 하는 거 좋지만 영향은 내가 돈의 가치로 내가 판단해야겠다. 그래서 위험의 값을 돈으로 얘기하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적을 해야겠죠, 그죠? 그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업이 750만 원, 자재비 2,500만 원, 경비 300만 원이 소요돼서 총 한 3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비교 견적을 또 이제 시켜봤죠. 딴 사람한테. 그랬더니 뭐 타당해.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순 견적은 뭐냐면 정량적 분석의 아주 단순한 모델. 단지 금액만 정량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계 확률적 방법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그걸 견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이 있어요. 또 이것도 비교 견적도 해야죠. 그죠? 가장 간단한 정량적 분석이지만 그래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위험평가 그룹에서 토공사의 흙막이 변형 등부로 딱딱딱딱 판단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량적 위험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요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모델링. 또 이 수학 통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가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모델링 할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민감도 분석은 뭐냐면 일단은 전체 사업 모델링을 짜는 거예요. 모델링을 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 예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공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공기가 진짜 맞춰질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리가 뭐 우리가 예상한 건 뭐 3.5%였는데 뭐 한 7, 8%로 올라갈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버되고 그 다음에 뭐 공기도 더 늘어나고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값, 최선값 이런 걸 이제 깍깍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가 야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프로젝트를 고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의 총 지출 수입 항목, 자 월별, 연도별 현금 흐름을 쭉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의 입력 변수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자율, 뭐 공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공사비, 뭐 그다음에 뭐 분양률, 뭐 이런 거 말고도 입력 변수를 여러 가지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입력 변수들의 최악의 경우, 중간급 경우, 최선의 경우, 이런 경우로 이제 쭉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이제 집어넣어 봐요. 그 최악의 경우는 어떤 값들이고 최선의 경우는 어떤 값들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견적을 했어요. 원래 시나리오는 뭐 자본가치 상승 제로, 뭐 건설비도 뭐 안 올라가고 금리 조달은 뭐 18.5% 상당히 높네요. 그죠? 그다음에 건설 기간은 12개월, 사무실 내역정 기간은 3, 예비 비율은 5%.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이 있어요. 낙관적이라는 건 굉장히 잘 될 경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치 상승률 뭐 7%, 건설비 증가율은 6%,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뭐 공기는 지연이 없고 건설 기간은 오히려 3개월 땡겨지고 그죠? 근데 정상적일 경우에는 뭐 자본사 증가율이 뭐 5%, 뭐 건설비 증가율 쭉 이제 넣어요. 여기 정상 리얼리스틱. 근데 비관적일 경우에 자본가치 상승률이 1%밖에 안 되고 건설비 증가는 막 10%까지 되고 금리는 막 20%까지 올라가고 건설 기간은 막 3개월이 지연돼요. 최악의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민감도 분석이 나와요. 자, 자녀 이익, 그죠? 우리가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가 날 거냐, 그죠? 자본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거냐, 총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원 견적보다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걸 놓고 원래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어디다 베팅할 거냐 이게. 낙관적인 거에다 베팅할 거냐, 비관적인 거에다 베팅할. 비관적이면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맞출 만한 우리가 능력이 되냐 이게. 능력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자가 좋다 난 낙관적에다가 베팅하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의사결정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를 주는 겁니다.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요. 뭐 낙관적, 비관적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요소들이 전부 다 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CPM이 있다. 그 CPM의 액티비티를 3점 견적하는 걸 우리가 퍼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전부 다 변수를 갖고 있다. 이게 3점 견적을 해야 된다. 그럼 각각 다 그 분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분포가 예를 들어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CPM에 있는 액티비티들이 그 공기가 다 3점으로 추정돼야 된다. 그 어마어마하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인간이 그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죠. 그 퍼트 모델을. 자, 처음으로 갈 때 A라는 액티비티가 원래 뭐 정상적일 때는 9일 걸리고 비관적일 때는 12일 걸리고 낙관적이면 5일이다 그러면 5일에서 12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갈 때 컴퓨터가 난수를 때려가지고 첫 번째는 6일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뭐 11일이다라고 그 난수가 컴퓨터가 막 때려줘요. 그러면은 그 분포 내에서 매번 반복될 때마다 날짜가 그 액티비티가 이제 5일에서 12일 사이로 막 변하는 거죠. 1000번을 뭐 반복했다. 10,000번을 반복했다. 그럼 그때마다 막 그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컴퓨터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라는 사람이 뭐 시뮬레이션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지금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막 무지하게 많을 경우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거 소프트웨어가 막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 엑셀로도 이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엑셀로. 자, 근데 이거의 모델은 그 각각의 액티비티의 각 공기를 그 3점으로 견적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지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액티비티는 뭐 정상 분포다, 아니면 뭐 유니폼 분포다, 아니면 벡터 분포다, 아니면 삼각 분포다. 이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가 많고 반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지금 내가 이제 포트를 얘기했지만 비용은 또 이제 레인지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비용 항목들 각각이 이제 다 3점 견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항목은 뭐 그 낙관적이면 뭐 150만 원 드는데 중간값은 뭐 200만 원, 비관적일 경우에는 25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과 25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그 난수를 때려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데이터는 지금 뭐냐면 요거는 공기예요. 자, 퍼트라고 예상을 하면 자, 퍼트에 이제 그 액티비티마다 다 3점 견적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자,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 시뮬레이션을 몇 번 했느냐? 1000번을 했어요. 1000번. 1000번을 했습니다. 1000번을 했더니 자, 이 공기는 어디서 요 9번부터 밴드가 이제 요 범위죠. 9번, 10번 밴드는 9번은 121.31에서 123.31. 요 사이 밴드에 13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 들어올 확률, 게 이제 1000번 중에 13번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10번 밴드는 123.30에서 125.30, 38. 쭉 갔어요. 피크가 되게 14밴드 131.31에서 133.31. 요 사이에서 피크가 왔습니다. 피크. 쭉 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느냐? 대개 21밴드 145.31에서 147.31. 여기에서 두 번이 발생했는데 요 밴드에서 끝나요. 자, 그럼 범위는 뭐냐면 요 121.52에서 147. 그죠? 147.06. 요까지가 범위 있고 평균값은 132.17. 표준 편차는 4.34. 그 다음에 이 분포의 4분의 1 지점은 128.30. 중간값은 132.31. 4분의 3분위가 134.31. 그러니까 이게 75% 지점이고 이게 25% 지점, 50% 지점이에요. 그럼 의사결정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리스크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요거 한 134일 걸리겠구나 판단하겠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은 정주영 같은 사람은 요거 한 128일 정도 걸리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뭐 뉴트럴하는 사람은 요거 한 132일 걸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진다. 그 134일이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상당히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공기를 넉넉하게 잡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주 공격적인 사람은 128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견적으로 바꾸는 게 이제 레인지 에스티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Decision Making Analysis인데, 자, 이거는 의사결정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이게 가지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대값이 큰 패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확률을 놓고 기대값을 놓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거는 이제
자, 뭐냐면 요 네모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고 요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갔을 때 0.7% 확률, 이렇게 갔을 때 0.3% 확률. 네모는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자, 맨 위는 뭐냐면 큰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장 짓는 모델인데 중간은 공장을 안 짓는 거야. 세 번째는 시작을 조만한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 2년, 그 다음에 3년, 총 5년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큰 공장을 졌는데 굉장히 시장에서 요구가 많을 경우 확률이 0.7. 그 다음에 확률이 작을 경우가 0.3. 자, 여기서 다시 또 넥스트 3년이 또 하이 디맨드가 올 거냐? 0.9 확률, 0.1 확률. 로우 디맨드가 올 거냐? 자, 로우 디맨드가 오는데 하이 디맨드 올 거 하는 경우 0.3, 0.7. 자, 맨 두 번째는 공장을 안 짓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뭐냐? 아래는 스몰 플랜트를 짓고 공장을 처음엔 작은 공장을 줘요. 자, 그런데 2년 있다가 하이 디맨드가 올 거냐? 로우 디맨드가 올 거냐? 하이 디맨드 올 경우는 0.3, 0.7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똑같이. 자, 하이 디맨드가 오면 확장을 한다. 익스펜드 한다 이거예요. 익스펜드 할 거냐? 익스펜드 하지 않을 거냐? 자, 로우 디맨드가 왔을 경우에 익스펜드 확장할 거냐? 확장하지 않을 거냐? 2년 있다가. 자, 확장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하이 디맨드, 로우 디맨드 따지는 거죠. 자, 확장하지 않을 경우에 하이 디맨드, 로우 디맨드. 하이 디맨드, 로우 디맨드는 여기 이제 확률이 똑같아야 돼. 0.7, 0.4, 0.9, 0.1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로우 디맨드일 경우에 또 이제 0.3, 0.7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라지 프렌트 갔을 때 하이 디맨드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이 올 거다. 462만 불 정도의 이익이 올 거다. 자, 하이 디맨드, 로우 디맨드로 가면 우리가 243만 불의 손실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확률 로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요 로드에서 자, 0.9 곱하기 462, 그죠? 그 다음에 빼기 0.1 곱하기 243 했더니 플러스 392의 기대값이 오는 거예요. 요거 계산했더니 각각을 이제 이렇게 확률에다가 기대치를 곱해서 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계산한 값을 다시 0.7 곱하기 392, 그 다음에 0.3 곱하기 82.1,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여기 플러스 249가 됩니다. 자, 363 맞죠, 그죠? 363과 264. 이 중에 이제 여기 네모에서 의사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이 큰 거 363.5가 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또 계산했더니 89.2. 그래서 이제 각각 그죠? 요 의사결정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363.5 곱하기 0.7. 그죠? 그 다음에 0.3 곱하기 89.3 하니까 여기서는 281.2라는 플러스 281.2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라지 프렌트는 플러스 249.6이고 스몰 프렌트 281.2. 그러니까 일단 스몰 프렌트로 간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두 손으로 했죠. 그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하이 디맨드가 있으면 그때 익스펜드 확장한다 이거예요. 자, 로우 디맨드면은 2년 있다가 로우 디맨드면은 확장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의사결정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 나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률을 놓고 또 기대값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견적 비슷하게 기대값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 위험 분석으로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정량적 위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